자, 만나보도록 할까요? 누가 나오죠?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좀 걱정했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할 얘기가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나 좀, 기본이죠. 뭐. 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뭐 한국 증시는 연준의 긴축 지속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한 9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은 현선물 매도 출발, 그리고 기관은 선물을 매수 대응 출발했습니다. 개장 이후에 낙폭 흐름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소폭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도 성공을 했었는데 특히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 전환의 특징이었습니다. 영상 콘텐츠나 캐릭터 상품 등의 섹터가 특히 강세를 보이면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 전반적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본 미스터 블루나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등의 종목들이 눈에 띄었고, 아바타나 재벌집 막내 아들 흥행, 그리고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캐릭터 상품에 대한 상품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섹터가 눈에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나 비금속, 광물, 서비스업의 강세 속에서 운수장비나 기계, 섬유유복 등의 업종이 약세 전환했는데 10시를 넘어서면서 외국인도 선물 순매수 전환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마저 순매수 전환하면서 초반 SK 하이닉스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낙폭 축소에 영향을 주었고요. 금투세 유예 가능성 보도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코스닥은 제약, 엔터주 강세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 이제 자동차주는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 IRA 하위 규정 연내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현대차 측은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미국 공장 투자 재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매물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달러 인덱스 약세에 1,300원 선 저항선을 확인하면서 장중에 1296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반발 매수 유입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던 국내 시장이 중국 시장의 낙폭 확대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시장 하락의 원인은 11월부터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기대가 경제 공작 회의 종료를 기점으로 일단락됐고요. 두 번째로 집단 감염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알려진 베이징 화장장 24시간 가동 중이라는 소식대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소식에 폭스콘의 투자 철회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년 내수 확대 전략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내용이 부재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의 원인으로 지목됐고요. 외국인 선물 매도세 전환으로 재차 낙폭을 키워둔 시장이 2시 20분경에 외국인 선물 매수 재전환하면서 반등 시초를 보였습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에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물가 2% 목표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고요. 엔화 가치가 회복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인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양시장 모두 소극적으로 대응했고요. 운수창고나 서비스 업종 외에 전부 매도 우위를 했고, 기관은 운수 장비, 화학 매도, 그 외에 매수는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게임 엔터주 매수했고요. 기관은 제약이나 방송 서비스, 게임, 통시 장비 등을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와. 박근영 부장님이 A4 한 장을 지금 쭉 네. 요약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외에 지금 오늘 시장 특징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하나씩 들어봐요. 저한테 왜 이렇게 물어보는 빤히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예뻐요? 왜 특징주 그래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어떤 흐름들이 특징적이었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일단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중국 이슈 때문에 불거졌는데요. 사실 상하이 교육부가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자 폭등 때문에 우리도 아시겠지만 초중고 대부분의 학년에 대해서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독감이나 같은 일반적인 감기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은 방역 당국의 온라인 수업 전환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조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규제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전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지금 14억 인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4달 춘제 연휴 동안 상당히 크게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만 삼성증권에서 추정하는 중국 코로나 대유행 시나리오 관련된 도표인데요. 표를 띄워주시면은 한국 사례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1일 확진자 수가 1,1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사례 적용하면 1일 340만 명까지. 그러니까 1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될 것이다 보는 겁니다. 네. 미국의 보건계량평가연구소는 중국의 이러한 규제 해제 때문에 내년에 100만 명 이상 사망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14억 인구에다가 치사율을 그냥 곱한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사망자가 내년 4월 1일 하루에 32만 2천 명까지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내년 1분기 4월 달까지 상당히 좀 정점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오늘은 국내 뭐 일본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성 움직임을 합니다만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서는 뭐 소프트캠프, 알서포트, 로보로보, 휴네시온, 그다음에 링네트, 그다음에 이퓨처, 크레버스, 아이스크림 에듀 뭐 대부분 보면 다 개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테마주 습성의 어떤 그런 종목들인데 사실은 좀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은 역시 이제 시장이 조금은 우울하죠. 뭐 시장이 못 올라가는 입장에서 약간의 테마성 쪽으로 수급들이 좀 쏘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오늘 다양한 컨텐츠주들이 엄청 올랐는데 영화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었나 봐요. 네, 역시 이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전일 오전 7시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기준으로 아바타2 물의 길 누적 관객수가 241만 4천 명 기록했다. 그러니까 어제 7시 기준입니다. 네.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 돌파했죠. 사실 첫 주말을 맞은 17일 하루 동안에만 82만 8천 명을 봤으니까 상당히 많이 봅니다. 사실은 이 경쟁작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2가 지난 14일 개봉한 이후에 뭐 박스 오피스 1위는 당연하고요. 사실은 개봉 6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던 아바타1, 그러니까 아바타 첫 번째 작품은 6일 만에 200만 돌파를 했고 이번에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뭐 기대작당 흥행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 데이터를 보니까 엄청 놀랐습니다. 지금 12월 1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는 박스 오피스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되게 가볍네요. 네, 가벼워요. 네. 우리나라가 한 30만 명 느낌인데요. 네, 그 그러게요. 6시간 만에 1,000만 장 팔았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어쨌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일부에서는 지금 북미 기준으로 4위 정도 오프닝 스코어이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약간 기대치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주말에 12월 16일에서 18일 전국에서 관객 203만 46명을 동원했으니까 3일 동안 200만 명 넘게 동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중에 300만 관객을 넘길 것 같고요. 2주차 이번 주 주말에는 400만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이 이제 개봉 엿새 만에 200만, 38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에 아마 그 속도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난 전체 주말 전체 관객 수도 아바타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주말 전체 관객 수가 251만 5천 명, 직전 주말이 88만 7천 명에서 183%가 급증했으니까 어쨌든 극장이 바글바글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별관 상영이 되게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티켓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지금 3시간 넘는 러닝타임 때문에 사실은 회차가 굉장히 몇 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흥행에 일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약간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이 꽤 있었어요. 이 바른손과 바른손 ENA 같은 경우는 뭐 흥행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윗꼬리를 달았는데 아무튼 이슈는 이랬습니다. 바른손은 아바타2 배급사 디즈니의 파트너사인 투썸 디지털 아이디어를 인수했으면서 이 관련주로 분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판콜을 보유 중으로 알려져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도 상승세를 보였죠.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컨텐츠 관련주인 쇼박스나 컨텐츠리 중앙, 4x4, 덱스터 등의 강세를 보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부 이제 증자, 무상 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 때문에 미스터 블론 상한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도 권리락 효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바타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고 뭐 컨텐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아바타 관련해서 AI 관련주 이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오늘 이슈가 된 것은 AI 관련해서 챗 GPT라는 그 이슈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온 이제 챗의 뭐 종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챗 GPT 대화 사례인데 아까 유저가 뭐 이렇게 help me write a short note 뭐 to introduce myself to my 찍찍찍 neighbor 부탁드립니다. 이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짧은 문장을 하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hi there 하면서 이제 이런 예시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되는 거예요? 예, can you make it more formal? 이거 좀 더 포멀하게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했더니 이제 좀 더 이제 얘네들이 좀 이렇게 약간 AI 형식에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챗 그 GPT 관련된 대화 사례인데 이게 뭐 뒷단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극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된 AI 관련주가 오늘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제 리서치 아름이라는 쪽에 그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아바타2 개봉을 앞두고 AI 챗봇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리서치 아름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마인즈랩과 솔트룩스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등을 수혜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챗 GPT 같은 경우는 3.5 버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퍼블릭 오픈을 한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정도에는 뭐 4.0 정도가 출시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리서치 RM에 따르면은 영화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우리 인공지능 비서 있잖아요. 자비스. 네네. 예, 그런 정도까지 뭐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조금 이른 것 같은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챗 GPT 관련된 이슈가 오늘 뭐 AI 관련된 이슈가 뭐 고조가 되면서 이제 아바타 1이 3D 테마를 가져왔다면 아바타 2가 뭐 인공지능 테마를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리서치 아름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재밌는 보고서가 미래에셋증권에서 좀 나왔는데요. 네. 자, 재밌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미래에셋증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면서 보고서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챗 GPT 대화 사례 미래에셋증권은 뭐냐? 물으니까 미래에셋증권은 얘기네요. 코스닥 상장 회사이며 어쩌저쩌고 하죠.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왜 상장사입니다. 오류가 난 거죠? 왜? 그러니까 챗 GPT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 데이터베이스가 아직은. 좀 정확도에서 근데 이 떨어진다는 정도 겁니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주가가 빨리 반응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본인 리포트에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이 리포트 안에 내용을 발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존의 챗봇과 다르게 이제 사전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데 다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구글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구글이나 아마존 이쪽과 관련된 서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보는 것 같고요. 사용 목적이 검색은 탐색이 목적이지만 챗봇은 명령에 가깝고 챗봇의 결과물에 대한 정확도,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인지 또는 신뢰도 이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미래에셋증권은 코멘트를 했고요. 수익 모델 측면에서 챗봇은 클라우드 형태를 판매하면서 월정액이나 채팅당 얼마 이렇게 되지만 검색은 트래픽, 그러니까 검색이나 클릭 정도 핵심하면서 확장성이 아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AI 연산을 위한 비용은 아직 높다고 보면서 챗 GPT 같은 경우에 채팅당 10센터 미만의 고비용이 소요되니까 이거 어떻게 채팅하겠어요? 그러게요. 10번 하면 이게 뭐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좀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른 음성인식 AI도 아직 미미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아마존의 구조조정 주요 대상이 알렉사입니다. 알렉사. 네, 알렉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과연 이제 주가가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챗봇이 진화하게 된다면 잠시 갈 수 있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응대하는 산업 네. 이런 쪽이죠. 그 관련하다 그런 부분인데 실제 클라우드 기업은 고객센터 솔루션을 이미 보유하면서 AWS 같은 경우에 아마존 커넥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 렉스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대한 투자 단행 이후에 애저 여기에 오픈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챗봇의 성능이 아직 기능이 미미하다. 그래서 일부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일부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미래에셋증권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보고서의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제 이 관련된 챗 GPT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솔트룩스나 로보로보,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등 인공지능 관련된 주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쏠림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서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세요? 뭐 알렉사든 뭐 시리든 뭐 하이 구글인지 뭐 그거든 뭐 쓰시는 뭐 있으세요? 집에는 아리아가 있죠. 네. 아리아. SK 브로드밴드 뭐 쓰면. 물어보세요? 아리아한테? 별로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안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 거의. 저도 쓰세요? 안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편하려고 네. 그걸 서비스를 네. 하는 건데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누구누구야 내일 날씨 알려줘. 어. 발음 좀 이상하게 하면 잘 못 알아듣겠다고 뭐라고 하는지 얘기하고.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 쓰는 편이어서 물론 수년 내에 이 시장이 발전은 달라지겠죠. 있겠지만 당장은 미래에셋증권이 코스닥 상장회사라고 이게 해주는 정말 거 최악이네요. 보면 당장 검색은 제가 하는 걸로 저는 검색 단가도 너무 되게 비싸고. 사실 자주 써요. 그래요? 손에 뭐 들고 있을 때 이제 막 급하게 나가야 되는 TV가 켜져 있으면은 진이야 TV 꺼줘.
저희 집은 이제 KT거든요. 지니야 TV 꺼줘 하고 지니야 몇 번 틀어줘. 그러니까 리모컨 어디인지 모를 때 지니야 뭐 날씨 어때? 되게 많이 진이랑 친하게 지내가지고 PPL이에요? KT 연락 주세요. 예, 근데 사랑합니다. KT. 그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의존을 많이 하고요. 네. 가족 있는 저 가족 사람들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잘 안 써지게 되던데. 저희 근데 네. 아버지도 되게 자주 날씨도 물어보고. 근데 확실히 하던데. 음성 인식이 국내에서 좀 더 많이 발전은 되긴 된 네.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정확도를 좀 높이는 음성 인식 기술이 좀 더 발전된 거 분명히 느껴지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세증권을 물어봤더니 이제 코스닥 상장사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에 대한 네. 정확도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이지 않느냐 네. 이런 뭐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서치 아름의 뭐 보고서와 미래세증권의 코멘트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KT는 이 영상 따서 혹시 사용하시려면 3프로TV로 연락 주시고요. 자,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네. 아 뭐 대단합니다. 공공인증이죠. 예,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그 관련된 그 시청률 표를 가져와 보시면 14회 어젯밤이죠. 24.9%니까 회장님이 정말 연기 잘하시죠. 이게 JTBC에서 24.9%면 어마어마한 거 그러게요. 아닙니까? 아니, 지상파도 지상파에서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그럼요. 거죠. 그래서 대단하죠. 일단 시청률이 뭐 워낙 뛰어났고요. 뭐 이성민 배우가 이제 회장 역에서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작고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셔야죠. 네. 저 아직 안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자체 최고 시청률인 스카이캐슬이 이제 2018년, 19년 사이에 최고 시청률 23.8%를 뛰어넘었고요. 네. JTBC 드라마 역대 시청률 순위 2위에 뭐 올라섰죠, 막내 아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부부의 세계가 2020년도에 최고 시청률이 28.4%니까 이제 이걸 이제 한 두 번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컨텐츠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그다음에 웹툰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저희 이제 IBK 투자증권에서 레몽레인 관련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시청률 관련된 부분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에 이제 레몽레인이 50%의 IP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그 계약 체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익성을 가져준다 볼 수 있겠고 OPM 마진율이 20%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중국 관련된 판권 판매나 뭐 IP 관련 상품 판매 추가 수익도 발생할 걸로 보이고 있고 아마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내년도 제작 컨텐츠 라이브도 직필이라는 뭐 작품이라든지 마에스트라, 이 마에스트라는 이영애 배우의 주연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아시스, 가면의 여왕, 환생경찰 등등 한 10편 정도 풍성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표를 좀 띄워주시면 레몽레인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일단 우상향 그림이 확실히 보여지는 것 같고요. 내년 매출액은 898억 원, 약 900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고 올해 대비 6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51억 정도로서 올해 대비 153.9%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연간 제작 편수도 일단은 2023년도에 10편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제작 편수가 일단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단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 컨텐츠리 중앙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관련된 쪽에서 윗꼬리를 안 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적으로 기존의 주도주가 상당히 좋았고요.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나 이런 종목들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있었고 뭐 버킷 스튜디오 등등 이렇게 됐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웹툰이 드라마나 영화화하게 되면 해외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웹툰 같은 경우도 원작도 해외 진출할 수 있잖아요. 네. 드라마와 영화화 되지 않고 웹툰 자체도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웹툰 관련된 선순환 구조가 강해지면서 웹툰의 글로벌 진출하게 돼서는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번역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구글 번역 같은 단순하고 어색한 번역이 되면 되게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현지 뭐 언어 감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드러운 번역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가 돌면서 플리토라는 회사가 이제 번역 관련된 회사예요. 네. 그래서 플리토가 그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꽤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출판 문화 1위로 보면은 출판 문화 만화로서는 올해가 원피스라는 뭐 만화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출판물로는. 근데 이제 웹툰 1위로서는 이제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이제 1위인데 웹툰 유료 결제 비율도
2020년도에 43.6%에서 작년에는 44.3% 그리고 올해는 45.7%로 유료 결제 비율도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난주에 한국 웹툰에 잠식되는 일본의 망가라는 기사를 통해서 글로벌 웹툰 시장 규모가 작년에 37억 달러 그러니까 4조 9천억 정도 규모인데 2030년도에는 현재 14배 정도 56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웹툰에 대한 기대가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웹툰 독자 중에 출판 단행본 구매 경험인데요. 웹툰을 보고 출판을 하고 있는 단행본을 사는 비율도 꽤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원 같은 경우도 귀로 듣다가 CD를 사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 예전에는 스트리밍을 하거나 누가 요즘에 CD 사냐 뭐 그랬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이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현물 그러니까 CD를 갖다 실제로 사는 수요가 다른 이유로 사긴 사겠지만 음원을 듣는 것과 또 CD 같은 거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웹툰도 웹툰을 보다가 출판물을 사는 쪽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소장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물을 사시는 것 같고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TV 영상물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게 웹툰 기반이나 소설 기반의 영상들이 잘 되면 주위에서 야 그거는 웹툰으로 봐야 돼. 그건 소설로 봐야 돼. 하다 보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감성적인 번역을 해주는 번역 업체들까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업종 넘어가기 전에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왜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스포TV라고 저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 그래요? 속에 그 스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정확하게 사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3번 하셨어요, 3번. 네, 여러분 사과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자연스럽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일단 뭐 다 사과하셨으니까, 봤네요. 다 봤네요. 마무리. 토요일 일요일 건 안 보는 걸로. 자, 이어서는 오늘 자동차는 뭐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기사를 하나 발췌해봤는데요. 띄워주시면 이 기사는 이제 영어가 많아요 오늘. 제목만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알리바바 쪽의 현대기아 부품 공급사의 아동 노동 고용이 추가적으로 적발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관련 부품사는 SL, 아진산업, 화신 등이고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있으면서 기소 여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약간 예민한 상황이에요. 이게 알리바바가 아니고 알라바마. 알라바마 쪽에 현대기아 지역에? 부품 공급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품사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이슈이고요. 해외 쪽에서 되게 민감해하는 이슈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 한번 드렸지만 조맨친 의원이 지금 한국의 이 보조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자넷 옐런 재무장관에게 뭐 진짜 직접 뭐 아주 뭐 열심히 편지를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조맨친 상원 의원이 웨스트 버지니아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도요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일본 편을 드는 거 아닌가 뭐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어차피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뭐 한국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맨친이 약간 얄미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IRA 법안 관련된 유예라든지 뭐 약간 예외 규정이 이게 좀 쉽지 않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판매 실적 감소 등으로 뭐 현대기아가 실적 우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버트 후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이 이 IRA로 회사가 입는 피해가 만약에 커진다면 미국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현대기아의 약간 성장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의 전기차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미국 정부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 부품 조건 등이 구체화된 그 하위 규정, IRA 관련된 하위 규정 가이던스를 연말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연말에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인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보면은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의 생산량 상회 규모 확대 중이다.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11개월 연속 생산이 판매를 상회하기 때문에 이 약간 이 공급이 좀 원활하게 되면서 수요를 이제 좀 능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재고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인센티브도 당연히 이제 좀 다시 극단적으로
인센티브 낮아졌다가 올라오는 국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산업평균 재고가 1년 6개월 만에 유의미한 상승 전환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자동차 업종의 재고와 인센티브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 찾기 과정 속에서 아마 상승하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에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그 현지 자산에 대한 강제 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 그 다음에 자본 잠식이 반복되기 시작한 중국에 대한 손익 악화도 우려가 된다. 이 이제 표를 보시면 현대기아 중국 법인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색 부분이 이제 적자 부분인데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쪽에 중국 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내년에도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적 눈높이에 대한 하향 조정 가직성이 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현대기아를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리포트를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냈고요. 사실 기존 자동차 업체의 밸류에이션 확장을 하려면 아마 내연기관 시장 점유율보다 EV 쪽에 이 BEV 쪽에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지는 확보화되는 이게 가시성으로 보여야만이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된다 이렇게 리포트를 마무리했는데 그게 보면은 지금 내연기관 관련된 MS보다는 지금 다소 좀 주춤합니다. 뭐 역시 이제 테슬라가 하작 잘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경쟁자가 있는데 뭐 현대기아가 잘하고는 있지만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지금 그 BEV 쪽의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아직은 그래도 높지는 않거든요. MS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가시적으로 올라야만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뭐 2차전지 관련해서 함께 볼까요? 네,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양극재 11월 수출액 코멘트인데 역시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2차전지 쪽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환율도 뭐 별로 이제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들이 좀 빠지니까 이제 판가 전이가 좀 안 되는 부분에서 빠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 이제 종목들은 4분기 이제 성과급 지급 등이 좀 있을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오버행 이슈까지 겹치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11월달 양극재 수출과 수출량은 각각 수출액은 11억 달러 그리고 수출량은 2만 3천 톤 정도니까 아마 수출액은 전월 대비 12% 증가 그리고 수출량은 전월비 14.2%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수출 가격이 47.7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전반적으로 킬로그램당 그 정도 수준이라서 수출 가격 자체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성장률을 본다면은 일단은 4분기 양극재 수출액은 32억 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약 4조 4천억 수준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VM이나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스제, LG화학 등의 합산 매출액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이 좀 양극재 업체들이 4분기에 매출단이 좀 빠질 거다 보이는 겁니다.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추정한 표입니다. 국내 양극재 수출량과 수출 가격 QOQ 성장률 추이인데 확연하게 꺾이는 게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가 조금 성장률이 쉬어간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양극재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빨간색이 양극재 판가죠. 굉장히 많이 올라오다가 살짝 슬로우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니켈 가격은 조금 빠졌다 다시 올라오고 있고 리튬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살짝 꺾였는데 양극재 판가가 이제 전월 대비 1.9% 감소를 하긴 했지만 주요 업체들이 위치한 청주 대구 지역의 판가는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속 상승하던 리튬 가격도 11월 이후에 하락세에 약간 접어들긴 했는데 리텔 가격이 이제 뭐 11월 이후에 반등했기 때문에 사실은 12월부터 1월까지의 양극재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뭐 4분기, 1분기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슈는 다소 내년 1분기부터 출하량이 상승하면서 아마 4분기가 좀 주춤하고 아마 1분기 중반 최소한 1월달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약간 쉬거나 종목에 대한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1분기 아마 중반, 초중반 정도 되면 주가 부분을 조금 사야 되는 국면이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차에서 2차전지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또 리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리튬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아예 표를 좀 띄워주시죠. 지금 첫 번째 표를 띄워주시면 이제 최근에 12월 5일부터 16일까지의 리튬 가격인데요.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뭐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왼쪽 게 2017년도부터
최근에 리튬 가격인데요. 네.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와가지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살짝 꺾인 모습이에요. 저걸 가지고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게 리튬 가격이 빠진다고 할 수 있을까 정도 수준으로 너무 슬라이스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정도의 레벨로 리튬 가격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리튬 가격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내 공업용 탄산 리튬으로 다소 좀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하고 있지만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리튬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빠졌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멀었죠. 근데 이제 치솟던 가격이 다소 좀 슬라이스하게 살짝 좀 쉬고 있다. 이 정도 부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어반 리튬, 광무, 금양, 지에논 에너지 등의 리튬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였는데 아무튼 리튬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수요가 아직은 좀 견조한 부분이 있고요. 또 리튬도 제한적인 부분인데 근데 글로벌 IB들은 내년 정도에 리튬 가격이 좀 빠질 거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지금 가격의 5분의 1 정도 가격이었기 때문에 5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뭐 절반 정도까지 빠져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글로벌 IB 쪽에서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올까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좋았었던 물론 자동차를 제외하고 2차 전지 리튬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향후에 이제 연말과 연초에 또 어떻게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가격이 과연 그 높은 구간에 조금 꺾였는데 그 흐름이 또 연초에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정말 다양한 의견을 3프로TV는 늘 수용을 하잖아요. 제가 또 박근영 부장님한테 스포일러 했다고 사과하라고 했다라는 거를 또 이제 사과하라고 해서 박근영 부장님 죄송하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게 뭐 스포냐. 정말 3프로TV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예. 토론의 공간인 것 같아요. 정말 좋죠? 매섭네요. 왜요? 네. 왜요?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네. 평화주의자인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날선 댓글을 남기면은 제가 또 집에 가서 아까 사과할 걸 그걸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예, 사과하는 방송 네. 애플 TV 3프로 TV입니다. 다음 넘어가죠. 네, 음반 뭐 음원 관련한 얘기 또 있죠? 네,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 온라인 파트너스가 64페이지에 달하는 비공개 주주선을 통해서 이제 SM에 뭐 사실 거버넌스 관련된 이슈를 사실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뭐 SM 이사에 전달한 내용을 핵심 사항은 뭐 라이크 기획 문제라든지 드림 메이커, 그다음에 SM 브랜드 마케팅, SM USA 등의 SM 관계사 관련된 필요한 조치나 온라인 파트너스 등 주요 기관 투자자 참여하에 이사회 과반을 사회이사로 구성한다든지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의 구조적인 거버넌스 개선 방안, 그리고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구체적인 향후 프로듀싱 방안 발표, 그리고 IR 강화, 그리고 자본 배치 정책과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 발표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라든지 영업 손실 축소가 되는 부분,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나 최근에 주주 지분 매각 가능성 다시 이제 대두되고 있는 모습에서 주가 하방이 좀 지지되면서 SM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제 SM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또 발표한 게 NCT 드림 쪽에서 캔디 이 선주문이 200만 장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뭐 새롭게 발매되는 NCT 드림의 겨울 스페셜 미니 앨범이 캔디입니다. 이게 관련해서 이게 옛날에 H.O.T 관련된 부분을 리메이크한 건데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사실은 오늘 나와요. 네, 사진을 보니까 그런가요? 약간 비슷한 이렇게 뭐 그림으로 나오던데 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이 미니 앨범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캔디를 약간 리메이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은 오늘 너와의 만남을 정리하고 싶어. 널 그러네요. 만난 거야. 이런 네. 날 예,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NCT 드림이 이제 오늘 발매됐거든요. 이게 선주문이 총 200만 4천 장 돌파를 했던 게 200만 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겨울 스페셜 앨범이 비수기이고 별로 잘 안 팔리는 네, 일 수도 있는데 이게 스페셜 앨범인데 이례적인 수치죠. 200만 장을 넘겼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SM도 모멘텀을 잡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엔터업에 대한 음반 수출이 사상 최대 눈앞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가져왔는데요. K-팝 음반 수출액 현황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이제 K-팝 음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위가 일본 쪽입니다. 의외로 일본이 K-팝 음반을 많이 사요. 그 지금 일본이 7,751만 달러.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 5,087만 달러인데 중국이 전년 대비 22.5%나 증가했는데요. 사실 한한령 때문에 K-팝 스타들의 현지 콘서트 활동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이고요. 3위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3,528만 달러. 그리고 뭐 4위에서 10위까지가 뭐 대만, 태국, 네덜란드,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프랑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올해 음반 수출 증가의 배경이 이제 BTS가 당연히 이제 필두에 앞서 있고 뭐 K-팝 스타가 계속적으로 견인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브라든지 뉴진스 같은 신인 걸그룹들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유가 있다 보는데요. 음반 판매량이 보면은 뭐 상당히 재밌습니다. 트리플 빌리언셀러가 BTS의 앤솔러지 음반 프루프,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의 맥스턴트가 있고요. 더블 밀리언셀러가 블랙핑크의 범핑크나 NCT 드림의 글리치 모드, 그다음에 세븐틴 정규 앨범 4집인 페이스 더 선 있고요. 뭐 밀리언셀러 뭐 BTS 진의 뭐 아스트로넛 뭐 이런 게 있는데 등등 있습니다. 다영어네요, 다영어. 예,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뭐 딱 일단 그 부분 코멘트를 네. 좀 줄이고요. 네. 그래서 밀리언셀링 앨범 숫자를 보면 17년도에는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두 팀이 세 장을 냈고요. 그럼 2019년도에 한 장,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다섯 팀이 7장을 냈고 밀리언셀러가 그때부터 급증하면서 2021년도에는 9팀이 11장, 올해는 15팀이 18장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반 수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음반도 많이 팔리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공연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블랙핑크가 이제 뭐 글로벌 투어를 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가장 핫하잖아요, 현재. 그래서 약간 이걸 좀 발췌를 해보니까 스타디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타디움 투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상 수익 규모를 좀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투어 관계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이번에 미국 한정 내에서 미국 투어 예상 수익이 52회 기준 이게 얼마죠? 7,120억이라고 예, 5조 5천억 달러. 그러니까 미리 7,120억 정도 됩니다. 52회 기준에 7,120억. 기타 국가들 지역 공연은 다 미포함된 숫자입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회당 수익이 이게 한 1,000만 100억 달러가 넘게 넘어요. 버는 예, 거네요. 예, 1,060만 달러. 평균 티켓 값이 214달러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투어 수익 1위 기록이 과거 테일러 스위프트 자신이 기록한 2018년 레퓨테이션 쪽의 투어인데 당시에 이게 얼마죠? 2억 6,600만 달러 반 수익 정도니까 기록했습니다. 3,000억대? 네. 4,000억대? 그리고 참고로 역대 여가수 월드 투어 수익 1위가 마돈나였다고요. 그게 이제 4억 800만 달러 정도 순인데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밝힌 미국 내 투어에서만 52회 기준으로 5억 5천만 달러니까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뭐 투어 관련된 미니멈 개런티라든지 그다음에 티켓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이제 그룹들도 해외 쪽에 이제 만약에 투어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미니멈 개런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티켓이라든지 가격도 높아지는 국면에서 상당히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음반 판매 수출액도 상당히 좀 견조하고 네. 사상 최대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테일러 스위프트를 포함한 국내 그룹들도 아마 해외 쪽의 공연 수익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달러 강세 영향을 살짝 받았었는데 지금 좀 꺾여가지고 그럴 수도 그거는 있겠죠. 약간 네, 기대감이 맞습니다. 네. 꺾일 것 같고요. 어쨌거나 K-팝 음반이 방어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공연도 늘어나면 매출 부분에서도 실적 측면에서도 한번 기대를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정동 관련해서도 오랜만에 다누리 뉴스가 다시 나왔는데요. 이것도 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이 섹터는 역시 이제 이것도 약간 테마성입니다. 네. 뭐 우주항공, 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네. 17일 날 오전 2시 45분경에 1차 임무 궤도 진입 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 뭐 이게 결국은 뭐 안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상 궤도에서.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야기되면서 그냥 테마성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4차례의 진입 기록을 수행하면서 임무 궤도인 달 상공의 100km 원 궤도에 이제 안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2차 진입 기동은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뉴스가 나오면 약간 테마성을 약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임무 궤도 안착 성공 여부는 오는 29일에 완전히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지기 때문에 또 29일에 완전히 안착한다 그러면 또 약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 이슈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진단 키트 관련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워낙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뭐 마스크다, 진단 키트다, 뭐 해열제, 감기약 등등 수출이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의외로 오늘 진단키트주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은 11월 국내 진단키트 총 수출액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수출액이 7,447만 달러, 976억으로 기록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확산돼 2020년 4월 이후에 최초로 월간 수출액이 1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쪽으로 되게 많이 나갈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주가들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국내 진단키트 수출액이 이제 2020년 4월 이후로 최초로 월간 기준으로 1억 달러를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조금은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네. 중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진단키트가 과거처럼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수출액이. 이런 우려가 이야기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로 오늘 악재로 좀 작용했는데요. 실제 뭐 해당 업체들은 코로나19 특수로 굉장히 많은 현금을 안에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단키트 사업만 가지고 가기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많고 아마 이제 자금을 뭐 인수합병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각자 회사들이 나아갈지는 각자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아무튼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왔지만 뭐 PER 싸다고 하지만 진단키트 자체만으로 주가 다시 올라가기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정말 속속들이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쭉 정리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